자, 11번에 답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11번에 답 4번입니다. 자, 그러면 잡일과 동일한 의문 변동 과정이 일어나는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우선 의문 변동이 니은 첨가가 일어났지? 그 다음에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었지.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합니까? 비음하라고 하지. 교체가 일어났지. 그럼 이와 같은 의문 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니은 첨가 일어났고, 여기서 의문이 없었는데 니은 첨가 일어났고,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게 됐으니까 답이 4번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1번에서 일어나는 건 뭡니까? 1번 법학은 축약이지. 비읍과 히읗이 만나서 피읍이 됐으니까 담요는 뭐가 일어났어? 니은 첨가만 일어났지? 첨가만 일어났습니다. 니은 첨가. 그 다음에 국노는 뭐가 일어났습니까?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었고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으니까 비음화가 일어났지. 비음화. 그 다음에 한여름은 니은 첨가. 그렇지. 니은 첨가.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봅시다. 12번 형태소인데, 자, 형태소는 뜻을 가진 말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실질 형태소와 문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형식 형태소라고 하고, 자립할 수 있는 것을 자립 형태소라고 하고, 자립해서 쓸 수 없는 것을 의존 형태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늘이 매우 높고 푸르다라고 하면, 자, 요거 형태소로 한번 나눠봅시다. 어떻게 나눌 수 있어? 하늘이 매우 높고 푸르다. 이렇게 나눌 수 있지. 그래서 12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1번입니다. 자립 형태소는 모두 4개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자립해서 쓸 수 있는 형태소는 하늘이랑 매우밖에 없습니다. 얘만 자립 형태소고 나머지는 다 의존 형태소입니다. 의존 형태소라고 하면 이, 높, 고, 푸르, 다 얘네가 다 의존 형태소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를 한번 찾아볼까? 실질 형태소 누가 있습니까?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애? 하늘, 매우, 높, 푸르. 얘가 실질 형태소야. 그러면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로 고르라고 했으니까 실질 형태소 중에서 의존해서 쓰이는 애가 누구야? 높이랑 푸르지? 그러니까 2개가 되는 거지. 형태소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입니다. 용언의 활용에 대한 것이다. 기억에 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보면 용언이 활용할 때 이렇게 의문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규칙 활용이고 의문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으면 불규칙 활용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어간과 어미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경우 또는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변하더라도 의문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는 규칙 활용이 들어간다라고 했다. 그래서 규칙 활용이 들어가는 애가 누가 있냐면 의탈락이랑 리을탈락 같은 경우에는 규칙 활용이 들어간다. 끄다가 꺼가 되거나 이렇게 어간의 끝소리 의가 탈락되거나 어간의 끝소리 리을이 탈락되는 것은 규칙 활용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자,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어간이 바뀌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미가 바뀌는 게 있고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렇게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활용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디귿 불규칙, 비읍 불규칙, 시옷 불규칙, 르 불규칙, 우 불규칙. 요게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활용입니다. 디귿, 비읍, 시옷, 르, 우가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이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모의고사를 봅시다.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바뀌지 않거나 바뀌어도 일반적인 의문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규칙 활용이라고 한다. 그리고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바뀌는 것을 일반적인 의문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불규칙 활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가는 어간 벗 뒤에 어미 의가 붙었을 때 어간의 형태가 바뀌지 않는 규칙 활용을 하는 반면
나는 어간 지 뒤에 어미 음여가 붙었을 때 어간 형태가 지로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 라고 해서 시옷 불규칙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13번의 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13번의 답이 2번인 이유가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자, 묻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형이 지금 묻어가 되는데 비밀로 묻다. 기본형이 묻다지. 그럼 얘를 활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묻다, 묻고, 묻으니 라고 해서 전혀 어간 어미가 바뀌지 않지. 그러니까 얘는 규칙 활용이 되는 거지. 불규칙이 아니라. 자, 그러면 1번에 물을 퍼먹었다라고 돼 있는데 이 퍼는 무슨 불규칙입니까? 기본형이 뭐야? 푸다지. 기본형이 푸다지. 푸다. 푸다지. 자, 푸다. 푸다에다가 어가 붙어서 지금 퍼가 된 거지. 그럼 얘는 뭐가 탈락되는 거야? 얘가 탈락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불규칙이냐면 우불규칙입니다. 우불규칙. 그 다음에 3번에 음악을 들으면서라고 했는데 기본형이 음악을 듣다지. 듣다. 듣다. 듣다에다가 으면서가 합쳐져서 디귿이 리을로 바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무슨 불규칙이다? 디귿 불규칙이다. 그 다음 4번 도와 같은 경우는 기본형이 돕다지. 돕다. 돕다. 돕다에다가 아가 합쳐져서 도아가 됐으니까 얘는 비읍 불규칙입니다. 비읍 불규칙. 그 다음 5번 그녀는 옥상에 올라라고 돼 있는데 올라 같은 경우는 기본형이 오르다지. 오르다. 오르다에다가 아가 합쳐져서 올라가 됐으니까 얘는 르 불규칙이 됩니다. 르 불규칙.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14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왜 1번이냐? 그녀는 학교에서 되었다인데 뭐뭐가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것은 주어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보어라고 합니다. 보어. 뭐뭐가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말은 보어입니다. 보어.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다음 15번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높임법은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이 있는데 객체 높임법은 문장에서 목적어랑 부사어를 높여주는 게 객체 높임이지.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은 답이 2번이지. 깨가 붙었지. 깨가 붙었으니까 부사어가 되는 겁니다. 부사어.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서라고 해서 선생님을 높여주니까 얘는 주체 높임입니다. 주체 높임. 그 다음에 3번 할아버지께서는 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주체 높임이고 할머니 아버지가 지금 막 도착했어요 라고 하면서 할머니를 지금 높이기 위해서 했어요 라고 했지. 그치? 이런 것은 상대 높임이라고 하지. 상대 높임.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오라고 하셨어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얘도 주체 높임이 됩니다. 20번부터 23번까지 가 작품 먼저 봅시다. 어느 집 담장을 넘어 달겨드는 이것은 치명적인 냄새, 감자 삶는 냄새를 얘기하는 거지. 식은 감자에 각작거리며 형상에 엎드려서 산수숙제를 하던 엄마, 내 친구들은 내가 감자가 좋아서 감자밥 도시락만 먹는 줄 알아. 11식구 떼거리를 감자 없이 무슨 수로 밥 해대냐고. 귀 밝은 할아버지는 땅 밑에서 감자알 크는 소리 들린다고 흐뭇해하셨지만 엄마 난 땅속에서 자라는 것들이 무서운데 뿌리 끝에 땡글땡글한 어지럼을 매달고 식구들의 밥상머리를 지킨다. 하나 둘 숟가락 내려놓을 때까지 엄마 밥주말엔 숟가락 꽂히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땅속에서 자라는 것들이 무섭다라는 것은 감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그치? 이게 감자야, 감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린 시절을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거죠. 회상, 과거 회상. 어릴 적 질리도록 먹은 건 싫어하게 된다더니 감자 삶는 냄새. 이것은 치명적인 그리움. 원래 감자 삶는 냄새를 싫어했는데 오히려 그리워한다라고 했으니까 역설적인 표현이지, 그치? 역설적인 표현. 꽃은 꽃대로 놓아두고 저는 땅 밑으로만 뒹구는 꽃진 자리는 얼씬도 하지 않는 11개의 구덩이라고 하는 11개의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들을 얘기합니다. 자식들. 11명의 자식들을 얘기해. 늙은 애기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를 얘기합니다. 어머니. 그래서 가난해서 감자를 삶아 먹으면서 끼니를 때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의 덕의 땅끝을 봅시다.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그래서 이 고운 노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어떤 꿈이라든지 이상세계를 의미한다. 이상세계.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지. 이상세계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다라는 거지. 그런데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좌절하게 됐다라는 거야. 좌절. 절망감.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네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네를 이렇게 탄다라고 하면 그네줄이 이렇게 위에 매달려 있지. 그럼 그네 자체가 위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상세계를 추구하는 거고 아래로 내려오는 건 현실세계에 안주하게 되는 거니까 그네줄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세계에 도달할 수 있게 만드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지.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삐걱삐걱이라고 하는 건 소리니까 음성상징어입니다. 이런 게 음성상징어야. 의성어. 이런 걸 음성상징어라고 합니다. 음성상징어. 삐걱삐걱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의 좌절로 인한 절망감과 두려움 때문이겠지. 소망의 좌절로 인한 절망감과 두려움 때문이다. 어릴 때는 나비를 쫓듯이 여기서 말하는 나비도 이상세계입니다. 아름다움의 지에서 땅끝을 찾아갔지.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 된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내가 땅끝을 찾아갔다라는 것은 이 땅끝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명이 있어. 땅끝 마을. 그런데 살면서 땅끝에 서게 된다는 이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지명이라기보다는 어떤 절망적 상황에 서게 된다는 뜻이야. 절망적 상황.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절망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 파도라고 하는 것도 부정적인 겁니다. 고통과 시련을 얘기하는 거지. 고통과 시련.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말이야. 살기 위해서는 이제 뒷걸음질만이 허락됩니다. 땅의 끝에 와 있으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지, 그치? 그러니까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상태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절망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이런 걸 화류법이라고 합니다. 화류법.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한 거, 화류법.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지만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절망적 상황. 그런데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냐면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는 역설법이지. 역설법. 역설적인 거지.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 그걸 보려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젖어 있다라는 것은 뭐 때문에 젖어 있는 거야? 바다 때문에 젖어 있는 거지. 그리고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희망의 공간이거든. 그러니까 땅끝이 젖어 있다라는 말 자체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땅끝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공간이다.
그걸 모르고 또 몇 번은 여기에 일일이라는 것이 라고 하면서 땅끝을 통해서 깨달은 삶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20번의 답은 4번입니다. 특별한 종결 어미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반복하고 있는 종결 어미가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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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계속 반복하고 있지?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21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이 2번입니다. 여기서 할아버지는 감자 드시는 것이 오히려 좋다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할아버지가 감자밥 드시는 거 오히려 좋아했다는 말 없습니다. 그치? 그 다음에 22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이 3번입니다. 땅끝을 현실에서 벗어난 이상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B 부분이지. B 부분. B 부분. 그럼 B 부분에서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나 절망적 상황을 의미한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3번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라고 했는데 비자발적.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떠오르게 만드는 것은 감자 냄새지. 그치? 기억에 나오는 치명적인 냄새. 감자 냄새가 과거의 기억을 떠오르게 한다. 가의 노항산을 외부 지문으로 잘 나오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얘는 해설을 거의 달달 외우다시피 해야 됩니다. 노항사. 자, 박일로의 노항사를 보면 얘는 우선 글의 갈래는 가사입니다. 가사 작품이고 조선 후기에 나왔던 가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진왜란 이후에 혼란한 사회상을 보여준다라고 사대부의 어떤 삶의 힘듦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러면 한번 해석을 보자. 어리석고 세상 물정 어둡기는 나보다 더한 사람이 없다. 길흉 화복을 하늘에다가 맡겨두고 누한 깊은 곳에 초가를 지어두고 굳은 날씨에 썩은 짚이 땔감이 되어 썩은 짚이 땔감이 되고 그리고 새우밥, 닷없죽이 연기가 많기도 많다라는 것은 결국 뭘 보여주냐면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서울 대운 숭늉의 고픈 배를 속일 뿐이로다. 내 삶이 이렇게 가난하다라고 해서 대장부의 뜻을 옮기겠느냐라고 했는데 대장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대장부의 어떤 의지를 얘기하는 거겠지. 이게 지금 임진왜란 이후라고 얘기했지. 그치? 임진왜란 이후. 그래서 이 작가가 임진왜란 때 전쟁에 참여했던, 그러니까 무사로서 싸웠던 사람이야. 그런데 전쟁 이후에 어쨌든 양반들의 삶이 거의 서민들의 삶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대장부의 뜻은 옮기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빈 일념일망적 적을망적 품고 있어서 옳은 일을 쫓아 살려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대장부의 뜻과 같은 의미가 되겠지. 날이 갈수록 자꾸 어긋난다. 왜? 먹고 사는 문제가 있으니까. 중간에 있는 내용 생략이 돼 있고, 자,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소 한 번 빌려주겠다라고 약속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이제 소를 빌려가지고 농사를 지으려고 소를 빌리러 간 거야. 친절하다 여긴 집에 달 없는 항온에 허위허위 달려가서 굳게 닫은 문 밖에 우두커니 혼자 서서 얘가 양반이니까 밖에서 아흠 어햄 하면서 기침을 했겠지. 양반이니까 양반이 왔다라고 사인을 줬으니까 하은 후에 그랬더니 안에서 그 뉘십니까? 라고 대답을 하니까 염치가 없는 나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한 거야. 와, 그 뉘신 거야 했더니 염치 없는 나다 라고 대답을 한 거야. 초경도
거인데 이렇게 늦은 저녁에 대체 무슨 일로 이게 지금 초경이라고 하는 게 저녁 7시부터 9시까지가 초경이야. 그 무슨 일로 와 계십니까? 그랬더니 해마다 매년 이러하기 구차한 줄 알지만은 소 없는 가난한 집에 걱정이 많아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공짜로 빌려줄 수도 있고 값을 받아서 빌려줄 수도 있지만은 어젯밤에 건너집에 사는 사람이 목 붉은 쑥껑을 구슬 같은 기름에 구워내고 갓 익은 삼해주를 취하도록 권하거늘 이라고 하면서 건너집에 있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어찌하니 갚겠느냐 하고 내가 그 건너집 사람한테 내일 소 빌려줄게 하고 약속을 했다는 뜻이야. 내일 소 빌려줄게 하고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시략이 미편하니 약속을 어기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으니까 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빌려줄 수가 좀 없습니다. 그랬더니 양반이 사실이 그러면 뭐 어쩌겠느냐 이미 그렇게 됐으니까 하면서 헌 모자 숙여 쓰고 축 없는 집신에 설피설피 물러오니 풍채적인 모습에 개가 짖을 뿐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는 지금 거절당한 양반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준다. 초라한 양반의 모습. 소를 못 빌리고 거기서 이제 태자를 맞고 나왔는데 그 모습 자체가 너무너무 좀 초라해 보인다라는 거지. 누추한 집에 들어간들, 제목이 누앙사지 그치? 그게 누추한 집입니다. 누추한 집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웠겠느냐. 잠이 오지 않지. 북창에 기대 앉아 새벽에 오기를 기다리니까 무정한 오디세는 이내 하늘 돕는구나. 지금 무정한 오디세라고 하는 것은 봄에 밭가리를 재촉하는 새를 얘기하는 거거든. 밭가리를 재촉하는 새는 내 하늘 더 돕는구나. 안 그래도 농사 지을 소가 없는데 아침이 끝나도록 슬퍼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 즐거운 농가도 흥이 없이 들리는구나. 세상 인정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구나. 한숨만 계속 나온다라는 거야. 벽에 걸려있는 아까운 저 쟁기는 벽보님이 좋기도 좋구나 라고 하면서 참 쓰면 좋을 텐데 가시 엉킨 묵은 밭도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빈 집 벽 가운데서 쓸데없이 걸려있구나. 봄 농사도 이제 끝났다. 팽개쳐 던져두자 하면서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포기하게 됩니다. 농사를 포기하게 된다. 농사를 포기한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인이 자기 신세 타령을 하는데 강호에서 큰 꿈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겠다는 자연에서 유유자적하겠다는 꿈을 꾼 지도 오래가 되었는데 먹고 사는 것이 누가 되어서 아자 잊어버리게 되었다. 저 물가를 바라보니 푸른 대나무가 많기도 많구나. 교양 있는 선비들아 낚싯대 하나만 빌려다오.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청풍이라고 고전시가서 나오면 얘는 그냥 자연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연이 내 벗이 되어서 임자 없는 풍월강산에 풍월강산도 마찬가지로 그냥 자연입니다. 절로 늙겠다 라고 하면서 나는 그냥 유유자적한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유유자적한 삶, 가난해도 만족하겠다. 안빈낙도. 이게 누앙사입니다. 자, 두 번째 작품 김소원의 가난한 나의 행복은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용장 넘어가고 바로 답을 맞추겠습니다. 자, 42번에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42번의 답은 5번입니다. 구체적 일화, 스토리를 가지고 활용해서 지향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 A에서는 화자가 소를 빌리고 있고 나에서는 남편을 찾으러 가는 구체적인 일화를 통해서 부부간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지. 그 다음에 43번에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A는 규칙적인 음보 사용을 통해 우선 이거 답부터 얘기할게. 답은 3번입니다. A는 B와 달리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서 인물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자, A 갑시다. A 부분이 어디냐면 이 부분이지. 이 부분이 A 부분이지. 자, 그러면 A 부분에서 비유적인 표현이 나와 있는 게 딱 어디냐면 목 붉은 쑥꺼울 구슬 같은 기름에 라고 돼 있지.
구슬 같으니라고 해서 이거는 직유법이야. 하지만 직유법,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된 건 맞지만 인물의 특징을 드러내는 건 아니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A부터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A는 규칙적인 음보 사용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라고 돼 있는데, 내가 얘기했듯이 가작품은 가사작품이지. 가사작품은 무조건 4음보로 끊어집니다. 무조건 4음보야. 굳게 닫힌 문 밖에 우두커니 혼자 서서 큰 기침 애미를 오래도록 하운 후에. 가사는 무조건 4음보입니다. 4음보. 이건 확인해 볼 필요가 없지, 그치? 그리고 B는 경구를 활용하여 글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B 부분에서 보면 여기 진부한 1편의 경구만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경구 활용하고 있는 거 맞지? 그 다음에 B는 A와 달리 특정한 어휘를 사용해서 구체적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B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시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6.25 여기 나와 있네. 8.15 나와 있지. 그리고 모두 대화를 활용해서 중심 인물의 상황을 전달하고 있다. 맞지? 자, 그 다음에 44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44번의 답은 4번입니다. 리을에는 C의 심리가 화자의 눈에 비친 대상이 투영되어 있다. C의 심리는 어떤 심리야? 시름을 잊고자 하는 거지. 시름을 잊고자 하는 건데, 리을에 보면 아까운 저 쟁기는 벽보님이 좋기도 좋구나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벽에 걸려있는 쟁기는 농사를 짓지 못하게 쓸모없어졌구나 라는 거지. 이게 시름을 잊고자 하는 화자의 심리가 투영되는 건 아니지. 자, 풍월광산과 경춘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답은 2번입니다. 풍월광산은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하겠다는 거고, 경춘선은 아내가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리는 곳이니까 답이 2번이지. 각설, 대명, 성화, 연간에 형주 국외촌에 한 사람이 있는데, 성은 홍이고 이름은 무라. 그래서 이름이 홍무야, 홍무. 세대의 명문거적으로 소년급제하에 벼슬이 이부시랑에 있어 중요 강직하니 천자 임금이 사랑하서 국사를 의논하시니 만주 백간이 다 시기하여 모함함에 죄 없이 벼슬을 빼앗기고 고향에 돌아와 농업에 힘쓰니 집안은 부유하나 스라이 일점 혈육이 없어 매일 슬퍼하더니 하루는 부인 양씨와 더불어 홍모의 부인이 양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더불어 탄식하여 말하기를 나의 40의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이 없으니 우리 죽은 후에 후사를 누구에게 전하며 지하에 돌아가 조상을 어찌 배우겠느냐. 부인이 공손하게 말하기를 불효 삼천의 무후 위대라 하니 첩이 귀한 가문에 들어온 지 20년이라 자식이 없사오니 어찌 상공을 배우리까. 원컨대 상공은 다른 가문의 어진 숙녀를 취하여 후손을 보신다면 첩도 칠거지약을 면할까 합니다. 신랑이 위로하여 말하기를 이는 다 내 팔자다 어찌 부인의 죄라고 하겠느냐.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이때는 추구할 보름인데 부인이 여종을 데리고 망월리에 올라 월색을 구경하더니 호련히 몸이 고나여 난간이 기대어 비몽간에 선녀가 내려 부인에게 절하면서 말하기를 소녀는 하늘나라의 신녀입니다. 상적게 득자하고 인간의 내치심에 갈 바를 모르더니 세존이 부인 댁으로 지시하옵기로 왔습니다 하고 후매되고는 놀라 깨달으니 태몽이라. 부인이 크게 기뻐하며 신랑을 청하여 몽사를 이야기하고 귀한 자식 보기를 바라더니 그 달부터 택기가 있어 10달이 참에 하루는 집안의 향치가 진동하며 부인이 몸이 고나여 침석에 누웠더니 아이를 낳았는데 여자아이인 거지. 부인은 이 아이를 잘 길러 후복을 받으소서 하고 문을 열고 나가며 말하기를 오래지 아니하여서 배울 날이 있을 겁니다 하고 문득 가옵건을 부인이 신랑을 청하여 아이를 보인데 얼굴이 도화 같고 향내가 진동하니 진실로 월궁항하더라. 기쁨이 측량 없으나 남자가 아니면 한탄하더라. 이름을 개월이라고 지었지. 얘가 주인공이지. 홍겨월. 장준보같이 사랑하더라. 개월이 점점 자란 후에 얼굴이 화려하고 똑똑하다. 신랑이 개월이 행여 수명이 짧을까 하여 강옥 땅에 곽도사라고 하는 사람을 청하여 개월의 상을 보이는데 그러니까 관상을 본 거지. 도사가 지그시 보다가 말하기를 이 아이 상을 보니 5살이 되는 해에 부모를 이별하고 5살 때 부모를 이별하는 것은 뭐야? 어릴 적
고난을 얘기하는 거지. 18세의 부모를 다시 만나서 공우장록을 올릴 것이요 명망이 천하에 가득할 것이니 길하다. 신랑이 그 말을 듣고 놀라 말하기를 다시 제대로 얘기해봐라. 그 밖에는 아는 이가 없고 천기를 누설치 못하기로 대강 그냥 말씀드립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는지라. 신랑이 도사의 말을 듣고 도리어 듣지 않은 것만 못하다 여기고 부인을 대하여 이 말을 이르고 염려 무궁하여 개호를 남자 옷으로 입혀가지고 남복으로 입혀서 초당에 두고 그를 가르치니 한 번 보면 다 기억하는지라. 신랑이 안타까워 말하기를 아유 원래 남자로 태어났으면 우리 문호를 더 빛낼 것을 애달다 하였다. 장사랑이 난이 일어나서 개월은 부모와 진짜 헤어지게 됐고 여공이 도와줘가지고 얘가 이제 도와줬으니까 조력자가 되는 거지. 그의 아들 보국과 함께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한다. 이후 서달의 난을 진압하고 부모와 재회하게 된다. 그러던 중 개월이 여자임이 밝혀지면서 임금의 중매로 보국과 결혼하게 된다. 이후 오왕과 초왕이 황성을 침입하자 개월은 원수로 임명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원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럼 다 주인공이 개월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개월이랑 원수랑 같은 말입니다. 이튿날 원수는 개월이라고 했지? 원수가 중군장이 분부하되 오늘은 중군장이 나가 싸우라니 중군장이 명령을 듣고 말에 올라 삼천장갑을 듣고 정진을 하니 외치거를 나는 명나라 중군장 보국이라. 그러니까 남편이 더 지금 직급이 더 낮은 거야. 중군장 보국이라고 했으니까 대원수의 명을 받아. 대원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내인 개월을 얘기하는 거지. 명을 받아 너희 머리를 베라 하니 바삐 나오되 칼을 받으라니 적장 운평이 이를 듣고 크게 화를 내어 말을 몰아 싸우더니 세 번도 채 겨루지 못하여 보국의 칼이 빛나며 운평 머리말 아래 떨어지니 적장 운경이 운평 죽음을 보고 열받아가지고 말을 돌라 달려들거늘 보국이 승기등등하여 장검을 높이 들고 싸우더니 수합이 못하여 보국이 칼을 날려 운경이 칼 든 팔을 치니 운경이 미쳐 손을 올리지 못하고 칼 든 채 말 아래에 내려오거늘 보국이 운경의 머리를 베어들고 본진으로 돌아오던 중 적장 구덕지가 또 열받아가지고 장검을 높이 들고 말을 눌러 소리를 지며 달려오고 난데없는 적병이 또 사방으로 달려들거늘 보국이 황급하게 피하고자 하더니 한순간에 적병이 함성을 지르고 보국을 천역을 에워싸는지라.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이 된 거지, 그치? 사세가 위급하니 보국이 앙천탄식 하늘을 보면서 탄식하더니 이때 원수 자기 아내가 장대에서 북을 치다가 보국의 위급함을 보고 급히 말을 몰아 장검을 높이 들고 좌충우돌하며 적진을 해치고 구덕지 머리를 베어들고 보국을 구하여 몸을 날려 적진을 충돌할세. 동해 가는 듯 서장을 베고 남으로 가는 듯 북장을 베고 좌충우돌하여 적장 50여 명과 군사 1000여 명을 한 칼로 베고 본진으로 돌아올세. 보국이 원수 보기를 부끄러워하거늘 원수가 보국을 꾸짖어 말하기를 저러하고도 저게 남자라고 칭하고 나라 없이 내려게 되니 언제도 그래야 할까 하고 조롱하더라. 여자가 남자를 이제 조롱하게 되는 거지. 35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문제 풀 때도 이렇게 보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읽어주면 좋습니다. 남성보다 비범한 능력을 가진 여성 주인공이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으로 영웅의 일대기 구조라고 하면 고귀한 혈통 그리고 어려서 고난을 당하고 이후에 본인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위기를 극복하게 되면서 업적을 누리게 된다. 이런 내용이지. 자, 그러면 답을 맞춰봅시다. 33번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요약적 서술이지. 앞부분에서 홍계월 부모님에 대해서 요약적 서술을 하고 있지. 그 다음에 34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5번이지. 원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게 아니야. 시키는 대로 적진을 향해 갔어. 35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답은 3번입니다. 위기에 처한 계열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이게 틀렸지. 33번은 2번. 그 다음에 36번에 시나리오로 각색했다라고 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답은 3번이지. 떨리는 목소리가 틀렸습니다.